1592년 4월 13일 부산포 일본군 18만 7천 명이 조선 땅에 발을 디딥니다.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구로다 나가마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철포로 무장했고 전국시대 100년을 거쳐 단련된 전사들이었습니다. 조선의 패배는 거의 확정처럼 보였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부산 진성이 무너졌습니다. 이틀 뒤 동래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싸우다 죽기는 쉬워도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고 외쳤지만 성은 결국 무너졌고 그는 전사했습니다. 일본군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관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조정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준비했습니다.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산으로 깊은 계곡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군졸이 흩어지고 길에는 무기만 남았다. 성은 모두 비었고 백성은 흩어졌다. 길가에는 버려진 창과 활이 널려 있었습니다. 갑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친 군인들의 흔적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조선의 절반이 일본군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전쟁에서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예상과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조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은 무너졌지만 땅은 남아 있었습니다. 평지가 아니라 산과 숲, 계곡과 논두렁이었습니다. 조선 땅의 70%는 산이었고 평지에서는 졌지만 산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산 곳곳에서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관에서 내려온 정규군이 아니라 스스로 모인 사람들. 의병이었습니다. 유생, 승려, 농민, 천민까지. 신분도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발에 신은 것. 집신이었습니다. 일부 가장 초라한 무기. 집신. 볏짚을 엮어 만든 신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신던 가장 흔한 생활용품이었습니다. 비에 젖으면 흐물거렸고 돌부리에 걸리면 쉽게 찢어졌으며 며칠만 신으면 바닥이 닳아버려야 했습니다. 양반들은 집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군이 신던 것은 가죽 군화였습니다. 튼튼하고 오래갔으며 발을 단단히 보호했습니다. 전국시대 100년을 거치며 개량된 군용 장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죽 군화는 무기였고 집신은 그저 신발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1592년 7월 전라도 금산. 이곳에서 조선 역사를 바꿀 전투가 시작됩니다. 의병장 조원이 이끄는 700명의 의병, 승려 영규가 이끄는 승병 700명, 총 1400명이 일본군 1만여 명과 맞서게 됩니다. 병력 차이는 7배 이상이었고 무기와 훈련 수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패배는 확실했습니다. 조원은 선비였습니다. 정규 군인이 아니었고 대규모 전투를 지휘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평지에서 싸우면 진다. 산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금산 일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파른 능선, 좁은 골짜기, 울창한 숲. 7월 장마철이 되면 흙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굴러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병들은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길이 가파른지, 어디가 지름길인지, 어디서 숨을 수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던 가죽 군화는 이런 지형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물에 젖으면 무거워졌습니다. 말리는 데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소리가 컸습니다. 딱딱한 가죽 바닥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 숲과 산에서는 그 소리가 곧 위치를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반면 의병들이 신은 집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짚으로 엮은 신발은 물을 머금어도 무게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짚이 흙길의 굴곡을 따라 변형되어 미끄러짐을 막았습니다. 바닥이 넓어 진흙탕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의병들은 전략을 세웁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움직인다. 정면 전투는 피하고 기습과 매복으로 싸운다. 집신을 신은 발걸음은 어둠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보다 작았고 바람 소리에 묻혔습니다. 일본군은 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부 보이지 않는 전쟁. 1592년 7월 8일 밤. 금산 계곡에서 첫 번째 기습이 시작됩니다. 일본군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어디서 쏘는지 보이지 않았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이 반격하려 했을 때는 이미 의병들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밤마다 공격이 들어왔지만 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지휘관들은 당황했습니다. 추격을 명령했지만 산속에서 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죽 군화를 신은 병사들은 어둠 속 산길에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군 추격대가 의병을 쫓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이었고 적의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안 되어 추격은 중단됐습니다. 좁은 산길에서 가죽 군화는 미끄러웠고 가파른 경사에서는 균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의병들은 집신을 신고 능선을 타고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마치 산이 그들의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산속에서 적이 보이지 않고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추격이 불가능하다. 그들은 귀신처럼 사라진다. 전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상대는 숫자가 많은 적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적입니다. 금산 전투는 결국 조원과 영규의 전사로 끝납니다. 700명의 의병과 승병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는 완전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도 큰 피해를 입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산으로 들어가면 싸울 수 있다. 이 소식은 전국의 의병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무기가 부족해도 훈련이 없어도 산에서 집신을 신고 싸우면 일본군과 맞설 수 있다는 확신. 집신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산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장비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의병들은 일부러 가벼운 집신을 골라 신었습니다. 여분의 짚을 챙겨 다니며 필요하면 즉석에서 새 신발을 엮었습니다. 노인들은 밤새 집신을 만들어 의병에게 전달했고 아이들은 젖은 집신을 말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전쟁이 백성 전체의 싸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삼부 역전의 시작. 1593년이 되자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비슷한 전투가 반복됩니다. 의병들은 성을 지키는 대신 일본군의 이동로를 노렸습니다. 보급대를 습격하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규모 부대를 매복 공격하고 추격이 오기 전에 빠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면 결과는 거의 같았습니다. 일본군은 산길에서 속도를 잃었고 의병들은 집신을 신고 능선과 숲을 넘나들며 빠져나갔습니다. 일본군의 가장 큰 문제는 보급이었습니다. 가죽 군화는 튼튼했지만 수리가 어려웠습니다. 찢어지면 군화공이 필요했고 가죽이 없으면 고칠 수 없었습니다. 망가진 군화를 신고 전투에 나서면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급선이 차단되면서 일본군은 점점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반면 집신은 소모품이었기에 오히려 강했습니다. 찢어지면 버리고 새로 만들면 됐습니다. 재료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논에서, 밭에서, 심지어 산속 풀로도 임시 집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의병 부대는 보급로가 끊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점점 군인만의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의병이 마을에 들어서면 노인들은 짚을 꺼내 신발을 엮었습니다. 여자들은 밥을 지었고 아이들은 집신을 말렸습니다. 청년들은 길을 안내했습니다. 집신은 이 모든 연결을 가능하게 한 도구였습니다. 발이 멈추지 않으면 싸움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상도에서는 곽재우가 붉은 옷을 입고 의병을 이끌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김천일이, 충청도에서는 조원의 뒤를 이은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모두의 발에는 집신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는 의병들이 완벽한 매복전을 펼쳤습니다. 일본군이 산길로 들어서자 사방에서 돌과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일본군은 대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신을 신은 의병들은 바위 뒤에서, 나무 위에서, 계곡 건너편에서 공격했고 일본군이 반격하려 할 때는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군 보고서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추격이 불가능하다. 산속으로 들어간 적을 다시 찾을 수 없다. 우리 군화로는 산길을 따라갈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전략적 한계의 인정이었습니다. 사부 승리의 비밀. 1597년 정유재란이 시작됩니다. 일본군은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의병들은 이미 산과 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7년의 전쟁 동안 의병들은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각 지역의 산길과 지름길을 모두 파악했고 연락 체계를 갖췄으며 어디서든 집신과 식량을 보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추격을 시도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산으로 들어가면 놓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적극적인 추격을 포기하고 성 안에 머물며 방어에 집중합니다. 이는 전쟁의 흐름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신호였습니다. 조선이 단번에 승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 방식, 그리고 그 발에 심긴 집신이었습니다. 일본군은 평지를 장악했지만 산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성을 점령했지만 길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결국 움직임의 싸움이었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일본군은 철수합니다. 7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선은 승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장수의 이름과 전투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집신은 역사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너무 평범했고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위험을 설명하는 데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순신의 거북선을, 권율의 행주대첩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기록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승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집신. 그리고 그 집신을 신고 산을 누빈 수많은 사람들. 역사는 결과로 말합니다. 조선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더 강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환경에 맞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산이 많은 땅에서 조선은 그 땅에 맞는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평지에서 지면 산으로 들어갔고 산에서는 가벼운 신발이 철갑보다 유용했습니다. 집신은 가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장비였고 소리를 지우는 무기였으며 누구나 만들 수 있었기에 가장 널리 쓰인 군화였습니다. 가장 하찮게 보였던 것이 전쟁을 버티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은 늘 강한 것만 시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찮게 여긴 선택이 역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살린 것은 철갑이 아니라 발걸음이었고 그 발걸음 위에는 언제나 집신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가르쳐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진리를. 조선을 살린 것은 집신이었습니다. 가장 초라한 것이 전쟁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